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류 RLC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 교류 RLC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임피던스, 리액턴스, 또 하나 위상과학 같은 용어들이 나와요. 우리는 바로 그것까지 포괄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부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이렇게 교류 RLC 회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여기가 교류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교류 전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류 전원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있는 직류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거 건전지예요. 건전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를 생각을 하면 돼요. 건전지나 배터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 직류 전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용 콘센트에 들어오는,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전원이 교류 전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실질적으로 할 때는 여기에 들어오는 전원을 이용을 할 게 아니라 이것처럼 이렇게 AC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걸 인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교류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예요. 바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는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전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회로를 어떻게 꾸밀 거냐면 교류 RLC 직렬 회로에서 저항 인덕터 축전기의 특성을 알아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항 인덕터 축전기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교류 RLC 직렬 회로를 꾸밀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교류 RLC 직렬 회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장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쉽게 꾸밀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로를 꾸밀 수 있는 여기에 서킷 보드가 이렇게 있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개의 소자가 있어요. 여기 세 개의 소자가 있는데 이 소자는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거냐면 그 위에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레지스턴스에서 저항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보면은 여기가 인덕터네요. 인덕터라고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보면은 카패시턴스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축전기예요. 축전기. 바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꽂아주면 돼요. 꽂아주면, 예를 들어서 제일 위쪽에 저항을 꽂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저항을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인덕터를 꽂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인덕터를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덕터를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축전지를 꽂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축전지를 꽂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교류 RLC 회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를 이렇게 토글 스위치를 온오프해서 회로를 껐다 켰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며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교류 RLC 직렬 회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소자들의 특성을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게 이번 시간에 해야 될 학습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성, 목표를 이해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특성을 이해를 하는 거냐면 바로 다음과 같이 여기에 있는 리액턴스와 임피던스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를 한번 유도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리액턴스,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직접 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또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 위상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리액턴스 그리고 임피던스라고 하는 좀 생소한 개념이 나왔어요. 이 생소한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전원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다 저항인 거예요. 저항.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는 인덕터, 그리고 여기 축전기에 이렇게 리액턴스라고 하는 교류 저항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 교류 저항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총 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항,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축전지에 걸리는 총 저항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임피던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꿨을 때 예전에는 온저항이라고도 했었어요. 어쨌든 이 온저항 또는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교류 회로에 여기에 있는 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저항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개념 정리들을 해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실험을 구사를 해서 아까 목적대로 교류 RLC 회로에서, 그리고 직렬로 연결된 교류 RLC 회로에서 우리는 임피던스, 그리고 리액턴스, 그리고 위상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알아볼 때 어떤 거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를 회로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 RLC 회로를 한 번에 이해를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저항형 회로, 그리고 또 하나 인덕터가 있는 거를 여기가 유도형 회로라고 해요. 유도형 회로. 그리고
축전기만 있는 회로를 용량형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교류 전원에다가 저항만 있을 때, 그리고 교류 전원에 인덕터만 있을 때, 그리고 교류 전원에 축전지만 있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대로 여기를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방법까지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여기서 교류 전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교류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교류 전원, 다시 말해서 교류 전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개념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파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교류 형태로 이렇게 흔들려 두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요거를 그대로 여기 교류 전압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가 사인 함수 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류 전압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와 같이 이렇게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교류 전압을 뜻하는 거고, 여기는 V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파형을 나타낼 때는 이때 진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진폭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는 요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오메가는 각진동수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곱해준 값으로 우리는 교류 전압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류 전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교류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오메 법칙에서 전류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교류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요만큼 부분이 뭘까요? 요만큼 부분이 전류를 뜻하는 거죠. 전류 진폭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전류 진폭의 크기로 뜻하고, 나머지 여기 사인 함수로 흔들려봐요 라고 해서 사인 함수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류 전압과 교류 전원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각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각진동수는 2파이를 주기로 나눠준 거죠. 그리고 주기분의 1이 진동수기 때문에 여기를 2파이 F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으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데 들으는 여기에 진동수 자체는 보통 60Hz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진동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는 거기 V라고 하는 거는 순간 전압을 이렇게 뜻하게 돼 있고, 여기 대문자로 쓴 V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최대 전압인데, 다시 말해서 G폭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흔들려 들어온다는 뜻인 거고, 이 바이 FT에서 F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진동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교류 전원에 들어오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여기에는 60Hz 정도로 흔들려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기술적인 정보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교류 전압과 교류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봐줘요.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초기에 교류 전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교류 발전기 또는 직류 발전기가 있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한번 이해를 해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류 전압과 교류 전류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는 발전기, 그리고 여기에는 파형을 보고 나서 전압 또는 이게 전류가 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정리들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교류 RLC 직렬회로에서 주요 특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Z라고 쓰고 있는 식이 이게 바로 임피던스예요. 아까 임피던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류 회로에 RLC 소자가 있을 때 RLC 소자의 각각의 저항을 몽땅 다 더한 총 저항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I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교류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이라고 하는 거는 위상각 또는 위상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공명진동수가 있네요. 공명진동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임피던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류 전류, 그리고 또 하나 위상각, 그리고 공명진동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면서 한 번씩 익혀두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주세요. 자,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번은 누구냐면 헤르츠예요. 헤르츠. 이 헤르츠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겠듯이 패러데이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맥스웰이 전기압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합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빛
빛이라고 하는 것도 전기현상이나 자기현상이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맥스웰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4개의 방정식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조차도 전자기파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실험을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밖에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맥스웰의 그 방정식을 보고 나서 여기 있는 헤르츠가 처음으로 여기에 있는 이렇게 LC 회로를 이용을 해서 처음으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독일의 물리학자였던 헤르츠예요.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단위를 얘기할 때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이렇게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르츠의 이름으로 단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리를 하면은 이분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구상했던 분이 여기에 있는 헤르츠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이제 계량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역대로 이걸 개선을 해서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날라오고 있는 그 전파도, 그 정보도 여기에 있는 헤르츠가 처음으로 실험을 했던 거를 현대판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우리의 관건은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교류 RLC 직렬 회로에서 다음과 같이 여기에 있는 이 값들에 대해서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도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유도를 하면 되는 거냐면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교류 회로에서 우리는 RLC를 한 번에다 이해를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부분적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항만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인덕터만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축전기만 있을 때 이렇게 구별을 해서 각자의 특성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전체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논리가 전개될 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항형 회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회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RLC 회로에서 지금 저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저항형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우리는 여기에 있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RLC 회로를 한 번에 다룰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저항만 있을 때, 그리고 인덕터만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축전기만 있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저항형 회로예요. 저항형 회로는 말 그대로 여기 교류 전원에 저항만이 연결되어 있는 이 회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저항형 회로를 다룰 때 도대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런 저항형 회로 같은 이런 교류 회로를 다룰 때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입자의 운동을 다룰 때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떠올려봐요. 한쪽에서는 테니스공이 움직여서 이동해 가요. 바로 이런 모델을 하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테니스공을 던졌어요. 또 한쪽에서는 파동이 진동해 와요. 바로 이런 모델을 하나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테니스공의 운동 같을 때는 이거는 벡터로 취급하는 게 훨씬 더 이 운동을 다룰 때 기술을 할 때 훨씬 더 편해요. 다시 말해서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기와 방향을 부여를 해서 입자의 운동을 고려를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파동으로 진동을 해올 때는 이때는 크기와 방향을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위상과 진폭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적은 뭐냐면 이쪽 전원 자체가 교류형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위상과 진폭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아니라 위상과 진폭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 논리 전개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일단 먼저 어떤 걸 알고 있냐면 교류 전원에 대한 전압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앞쪽에서 먼저 설명을 했듯이 교류 전원의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인 함수로 진동을 해올 거예요. 그리고 그 진동의 폭이 여기에 있는 얘가 뜻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진동을 이렇게 파동이 진동해 올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크게 진동해 올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진폭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지금 같은 회로에서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이쪽에 걸리는 교류 전압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항에 걸리는 교류 전압이나 서로 똑같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면 이쪽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전압을 이용해서 우리는 저항에 걸리는 교류 전류에 대해서 한번 논해볼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비교할 거라고요? 맞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위상과 진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는 전압이 이쪽 저항에 똑같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도 여기 기호는 그렇게 보면 돼요. R이라고 하는 게 저항이에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똑같이 여기는 기전력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흔들려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저항에 걸리는 지금 전압, 진폭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저항에 걸리는 교류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식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오음의 법칙이에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V = IR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지금 교류,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를 저항으로 나눠주면 될 거잖아요. 바로 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얘도 진폭이라는 크기고 여기도 저항값이라고 하는 크기를 뜻하는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 부분은 무엇을 뜻할까요?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저항에 걸리는 교류 전류를 뜻하게 될 거예요. 전류의 진폭 크기를 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써주게 되면은 우리는 저항에 걸리는 교류 전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번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인 함수로 흔들려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은 저항에 걸리는 전류도 똑같이 사인 함수로 이렇게 진동형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진동하는 모델을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가 않고 위상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페이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위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페이저라고 해요. 근데 저 위상자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회전하는 벡터예요. 회전하는 벡터가 여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파동함수를 다 뜻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회전하는 벡터로 그린 게 위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만큼을 전압 진폭의 크기로 그리고 이만큼을 전류 진폭의 크기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해놨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그 위치를 하나하나 추적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동하는 파형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상까지 알아봤어요. 위상에서 저항형 괴뢰에서 위상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압이나 전류가 서로 이렇게 위상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쵸? 바로 그렇게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위상을 알아봤으니까 또 하나 진폭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면은 진폭이라고 하는 거는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V = IR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항형 회로에 대해서 위상과 여기는 위상과 여기 있는 진폭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있는 R 다음에 L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L이라고 하는 유도형 회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에 교류 전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인덕터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기호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E자로 쓰고 여기 인덕터라고 하는 거는 L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먼저 여기 인덕터에 이렇게 걸리는 여기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저항형 회로하고 똑같이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나 같은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식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진폭의 크기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사인 함수로 진동을 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에는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 전원과 똑같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목적 자체는 이제 여기에 인덕터에 걸리는 전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전류를 구해 볼 거예요. 근데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쓴 거냐면 키로호프 법칙을 쓴 거예요. 키로호프 법칙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볼테지 법칙을 쓴 거예요. 키로호프 볼테지 롤을 쓴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KVL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키로호프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겠죠. 키로호프 전압 법칙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에너지 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인덕터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거예요.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냐면 여기는 인덕터니까 여기는 틀림없이 자기당의 형태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되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에너지 원은
이쪽에 있는 인덕터를 만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에너지를 자기장의 형태로 저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우리는 개념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기호 처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에너지원 여기 기전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여기가 인덕터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식은 어디서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자체 유도를 했을 때 나왔던 식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손속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패러데이 법칙을 배우고, 그 뒤에 우리가 자체 유도라고 하는 개수를 배울 때 거기에서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그 식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인덕터라고 하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L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유도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 개수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할 때 기전력이 발생을 할 텐데 그 기전력과 전류 사이의 비율이 인덕터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L로 이렇게 써주고 나서 그게 유도 개수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L로 써주고 나서 팁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거 키로프 법칙으로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 자체는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팁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이쪽을 반대쪽으로 넘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로 여기 유도계에 걸리는 전압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반대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목적 자체는 전류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L로, 이쪽에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지폭의 크기를 나눠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DT를 반대로 보냈으면은 여기는 지금 보면은 변수가 분리된 형태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적분을 취해주면 돼요. 적분을 이렇게 취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인덕터에 걸리는 전류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적분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인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다 알 테고, 그리고 그 안에 오메가 t라고 하는 내부 함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오메가 분의 1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메가 분의 1로 나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적분 자체는 간단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위상과 진폭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위상을 구하기 위해서 위상사의 관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1번식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은 사인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코사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인, 코사인 두 개의 함수가 나와서 잘 위상사의 관계를 눈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있는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는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를 사인 형태로, 이쪽에 있는 것과 똑같이 사인 형태로 이렇게 값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거는 삼각함수를 이용한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값을 대입해보면 돼요. 이쪽에 보면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우리가 2분의 파이가 있잖아요. 그 값을 여기에다가 오메가 t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값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이 실제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 자체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서 생각을 하면은 오메가 t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값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호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인 함수를 바꾸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꼭 한번 이렇게 따라서 값을 넣어가지고 한번 전개를 시켜봐요. 전개를 한번 시켜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기가 형태가 사인으로 형태가 같아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부분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보게 되면은 전압이라고 하는 거를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 보면은 전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만큼 개념이 전류 진폭의 크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식 자체를 요만큼 가루가 그러니까 인덕터에 보면은 전류 진폭의 크기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IL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위상을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도 사인 합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저쪽에 있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자체도, 그렇죠? 여기 있는 유도계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인 합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위상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돼요. 서로 사인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 하나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면 기준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전압 증폭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기준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다른 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에 있는 전압에 비해서 위상 자체가
90도 늦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90도 늦다라고 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전압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위상이 90도 늦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90도 늦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90도 늦는지 빠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같은 쪽을 기준으로 잡아서 생각하면 돼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쪽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전압은 점이 여기에 찍히죠? 그리고 전류는 점이 이쪽에 찍혀요. 그러면 전압이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90도 빠른 거죠? 반대로 말하면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위상이 90도 늦은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유상관계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페이저를 이용해서 위상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쪽 그림은 위상자를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전압을 일사분면에다 기준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전류의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90도가 늦기 때문에 우리는 90도가 늦어요 라고 해서 이쪽 사사분면에다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페이저를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진폭 관계인 거죠. 우리는 진폭을 조금 전에 요만큼 부분을 여기 있는 전류 진폭의 크기로 표현을 했어요. 그 식을 다시 쓰면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기호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냐면 오메가 L이라고 하는 이만큼 아래 부분 여기가 뜻하는 거는 실제는 저항일 거예요. 오메가에서 V=IR에서 보면은 여기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이라고 하는 걸 저항으로 나눠줘야 전류의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게 실제는 저항이에요. 근데 이 저항을 기호 처리를 할 때 우리가 X자를 써요. X자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유도기 다시 말해서 인덕터기 때문에 여기를 L로 이렇게 L로 써줘요. 그리고 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거를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리액턴스 중에서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유독에 흐르는 유독의 존재를 하는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유도형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읽을 때 유도형 리액턴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오메 법칙으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V=IR 얘가 뜻하는 게 저항이겠죠?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전에 여기서 설명을 했듯이 XL이라고 하는 게 오메가 L을 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도형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위상과 그리고 유도형 리액턴스 그리고 진폭의 크기사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유도형 리액턴스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지금부터 한번 나름대로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